네, 여러분 와주셔서 정말 반갑고요. 저희 여름 학교가 2009년에서 시작해서 지금 7번째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연달아 3년째 열고 있고, 최근 3년의 여름 학교는 과거하고 좀 달리 강의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토론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이제 토론에 할애하고, 또 어떨 땐 강연도 물론 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강의 위주로 하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 외부나 우주론 강의가 없는 데도 있고, 또 하는 데서도 약간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강의를 우리가 하기로 했고, 또 과거에 토론을 많이 한 이유는 학생들이 너무 토론을 안 해요. 질문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아주 활발하게 질문도 잘하고 토론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위주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어,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가 100% 대면 강의를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원했던 인원의 한 반 정도만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하게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대면 참석을 원했지만 다 초청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그래도 많이 그 정상에 회복된 거라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여름 학교를 했으면 하고 희망해 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예요.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은 우주론 입문, 또 우주론의 기초, 이렇게 보다 조금 더 이론적이고 개괄적인 것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개괄적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연구 주제는 우주론이고요. 그 우주론에서 이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이 물질들을 집중적으로 찾아서 연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물질들을 이제 가정을 하고 그 선택된 양과 성질에 따라서 우주론의 양상들을 살펴보고 관측과 비교하는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천문학과 우주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특정 주제로서 스페셜 토픽으로서 이번에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과 같습니다. 먼저 표준우주론, 제가 다른 강의에서 사용했던 슬라이드를 일부러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 강의에서 한 몇 장 정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전에 들었던 강의를 좀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간적으로 과거는 유한하죠. 무한 크기로 태어난 직후부터 우주는 크기가 무한대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계속 팽창해 나갈 것이다, 공간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질은 물질 성분이, 현재 중요한 물질들은 빛, 중성미자, 중입자,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으로 채워져 있고, 그 물질의 양이나 성질, 또 우주 공간의 팽창 속도, 이런 것들이 큰 규모에서는 균일하다, 공간적으로 기하학적으로 또 균일 평탄하다. 그렇지만 작은 규모에서는 이런 이제 굉장히 불균일하고요. 그 초기 우주에 발생한 그런 불균일성이 오늘날 여러 가지 천체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주에 대한 총체적인 우주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 성분의 주요 요소로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주 공간,
다이나믹스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천체 생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요소들은 서로 상호 구속적으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 하나의 그 굉장히 타이트한 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주론 현재 우주론 표준 우주론이 만들어진 거에는 과거 한 100년 동안에 많은 이론과 관측이 서로 비교를 하면서 모순이 없는 상태로 점점점 좁혀온 이런 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싹 빼면은 그것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지식과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물질 성분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이렇게 제가 썼는데 현재 얘네들의 그 양의 분포를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암흑 에너지는 한 70% 정도 이렇게 양이 되는 것 같고 또 암흑 물질은 한 20여 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바리온이라고 부르는 그런 중입자는 한 4, 5%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빛을 통해서 보는 물질은 이 4, 5%에 또 한 10분의 1밖에 안 되죠. 한 0.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 우주의 대부분 물질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우리가 왜 우리가 이 우주론에 채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네들은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이런 것이 만약 이런 물질과 에너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그 대안으로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암흑물질. 암흑물질의 역사는 지금 거의 90년이 됐어요. 그래서 암흑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양도 알고 있고 성질도 잘 알고 있고 어떤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인지는 모르지만은 분포나 양 또 성질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파악이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암흑물질을 도입한 그런 과거 역사들이 있어요.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수성을 관측을 해보니까 수성의 궤도가 두 개의 질점이 서로 뉴턴 역학적으로 운동을 한다면 타원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수성이 타원 궤도를 안 돌고 자꾸만 이제 이런 그 스파이럴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일점이 자꾸만 돌아가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이겠다. 하나는 중력 법칙이 잘못됐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이 궤도를 영향을 미치는 어떤 다른 천체가 있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입한 게 암흑 행성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벌칸이고 여기 지금 그림에도 있지만 수성 안쪽에 벌칸이라는 행성을 하나, 암흑 행성을 하나 또 도입을 해서 이런 암흑 행성, 그러니까 암흑 물질이 있으면 이 현상이 설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중력 법칙을 수정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대론을 도입을 함으로써 뉴턴 역학을 보완을 하고 보완된 이 일반 상대론에서는 그런 수성의 근일점 이동이 예측이 되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흑물질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반면에 천왕성을 관측을 해보니까 천왕성의 운동이 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천왕성의 이 불규칙한 운동을 설명하려면은 천왕성 근처에 어떤 또 다른 암흑 행성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열심히 찾았더니 역시 이제 마찬가지죠.
그런 암흑 행성, 암흑 물질이 있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큰 거리에는 뉴턴 역학이 또 성립하지 않아서 또 일반 상비론도 성립 안 하고 또 다른 중력 법칙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중력 법칙을 바꾸지 않고 천왕성 바깥에 해왕성이 있는 것을 관측을 했고 예상된 위치에 관측을 했고 또 천왕성과 해왕성 두 개의 운동도 좀 이상해서 또 바깥을 봤더니 예측한 대로 명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암흑 물질로 이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중력 법칙을 우리가 수정을 해서 해결을 했고 이 경우는 암흑 물질을 도입해 그러니까 그래서 암흑 물질이 필요 없게 됐죠. 여기는 암흑 물질을 설정을 했더니 바로 거기에 실제로 물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중력을 수정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레코드가 1대1이죠. 이 경우 보면은 지금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그 물질들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중력에 관한 또 그 동력학 법칙이 수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경우도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도 뭐 그런 이거하고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랜스 넵튠니안 오브젝트, 그러니까 천왕성 궤도를 해왕성 궤도를 가로지르는 천체들이 한 6개가 이렇게 한 곳에 뭉쳐 있어. 이게 우연히 6개가 뭉쳐서 다니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군집하게 만드는 어떤 암흑 행성이 거기 있어서 그 암흑 물질 헤일로가 얘네들을 이제 붙들고 다니는 거 아닌가. 그걸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암흑 물질을 천문학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빛을 거의 내지 않아서 우리가 보기 어렵고 그렇지만 중력은 인력인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는 암흑 물질이에요.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나 지구 같은 거는 이제 암흑 물질에 해당되죠. 그래서 암흑 물질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 성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뜨거운 암흑 물질은 중요한 것은 이제 은하가 생성되는 시기에 이 암흑 물질의 역학적 성질이 어떠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암흑 물질의 이 성질이 천체 생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천체 생성의 역사나 또 생성된 천체들의 분포가 암흑 물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부속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체 생성 때 이 암흑 물질의 성질이 굉장히 속도가 빨랐는지 아니면은 무시할 정도로 작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 상태 방정식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된 이유는 이 우주론적으로 이 암흑 물질의 역할이 그 천체 생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체 행성 시기에 이 물질의 상태 방정식이 상대론적인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런 물질인 경우를 우리가 뜨거운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 그 시점에 우주의 그 지평선 크기가 있겠죠. 그 지평선 크기만큼 거의 그 정도 이 상대론적인 속도를 가진 물질이 이동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만약 요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요동은 지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프리 스트리밍 스케일이라고 부르고 그 스케일보다 작은 규모의 요동은 지워지니까 이제 천체 생성이 큰 규모에서 먼저 붕괴를 하고 작은 규모의 천체는 큰 규모의 천체가
부셔져서 생겨나야 되겠죠. 반면에 천체 생성 시기에 상태 방정 시기 비상대론적인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 그런 물질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차가운 암흑 물질이라고 부르고 작은 규모의 요동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 작은 규모의 요동의 그 붕괴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작은 규모의 천체가 먼저 생깁니다. 그리고 차차 그 작은 천체들이 또 군집을 해서 더 큰 천체를 만들어 나가서 바텀업 천체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죠. 웜dark 매터는 이제 이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스케일이 있을 때 그 스케일 이하는 요동이 지워지고 그 이상은 요동이 안 지워졌다고 하면은 그 이하의 스케일에서는 탑다운으로 천체가 생길 거고 그 이상의 스케일에서는 바텀업으로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그 규모가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규모가 은하 정도에 절묘하게 맞춰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미지근한 암흑물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현재는 이제 차가운 암흑물질이 우주에 있는 암흑물질의 대부분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검증된 이제 이론과 이유가 있습니다. 암흑물질이 애초에 제기된 거는 저 위에 두 개 이유 때문에요. 은하의 속도 분산 그리고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 또 나선 은하의 그 털리피쉬 릴레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애초에 제기가 됐었고요. 그 뒤로 암흑물질 이 두 개가 있는데도 암흑물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그 당시 또 미싱 매스 프로블럼이라고 했고 뭔가 관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그 물질을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주저를 했죠. 그랬다가 주로 이제 80년대에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표준 모형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암흑 물질이 존재한다는 관측적인 증거를 내가 여러 개 보겠어요. 우리 천문학적으로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는 대부분의 이제 내용들은 이제 바로 이겁니다. 자, 스위키가 약 90년 전에 관측한 거는 은하단 안에 있는 은하들의 속도 분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머리털 자리 뭐 꼭 머리털 자리 은하단만 그런 게 다 마찬가지인데 머리털 자리 은하단에 약 1000개의 은하들의 속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은하들이 이제 굉장히 그 무작위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그 은하는 은하 중심을 이제 어떤 궤도를 이렇게 돌겠죠. 또 다른 은하는 또 다른 궤도를 돌 것이고 그래서 이 속도의 분산을 우리가 재면 그렇게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는 은하들을 놓치지 않고 이 안에 가두어 있으려면은 질량이 얼마 정도 돼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도 분산으로부터 구한 역학적 질량이 빛으로 내는 질량의 한 160배 정도 되더라.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값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키가 이제 이런 발표를 할 때 아무도 안 믿었죠. 그냥 아주 마이너리티로 이제 취급을 하고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 자리 은하단의 경우 암흑물질과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이제 핫 인터클러스터 미디움하고 별 질량이 저렇게 돼요. 그래서 별 질량이 1%밖에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작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스의 질량이 한 10에서 20% 정도 보통 은하단에서 그 정도 됩니다. 은하단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은하군 같은 경우 보면은 안드로메다 은하하고 이제 우리 은하가 이제 아마도 턴어라운드를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로컬 그룹은 붕괴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거 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질량을 계산을 해보면 약뭐 5,
5 곱하기 10의 12승, 여기 이제 3.5 곱하기 10의 11승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되고요. 이것이 feasible mass의 10배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역학적으로 잰 질량이 항상 커요. 근데 그게 2배 몇 배가 아니라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심지어는 1000배까지도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속도 분산에서 은하단에서 제일 먼저 관측이 됐고, 그 다음으로 이제 한참 이거 시간 차가 꽤 나죠. 한참 뒤에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으로부터 또 역학적 질량이 별 질량보다 훨씬 큰 그런 사실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은하들이 특히 나선 은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방출선이 있죠. 그래서 그 방출선의 위치로부터 우리가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속도로부터 우리가 회전 곡선을 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 이제 구심력이 이제 바로 중력이라고 치면, 그래서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은하 안에 이제 어떤 별이 있어요. 그 별이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원운동을 이제 그 얘가 바깥으로 튕겨나가지 못하게 하려면은 그 안에 있는 질량이 이 별 붙들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V 제곱이 R분의 M이 될 텐데, 만약 그 은하 안에 있는 모든 질량이 그냥 중심의 한 점에 있다. 마치 태양계 보면은 태양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량은 다 태양에 있으니까 그냥 중심에 점 질량이 하나 있고 바깥에 행성들이 이렇게 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냥 중간에 점 질량이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케플러리안 그 속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거리 중심에서부터 거리에 루트 r분의 1로 속도는 떨어져야 됩니다. 만약 질량 분포가 구대칭으로 있고 그 안에 있는 밀도가 균일하면은, 그러면은 반지름 안에 있는 질량은 R3승에 비례하겠죠. 밀도는 일정하니까. 그래서 R3승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V 제곱이 R 제곱이 돼 가지고 V가 R로. 그래서 바깥으로 갈수록 속도가 점점점 증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밀도가 R 제곱분의 1로 떨어지면, 그러면 R3승 곱하기 R 제곱분의 1 하니까 질량이 R에 비례한다면, 그렇죠? 질량이 R에 비례한다면 속도는 상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관측을 해보니까 이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이 바깥으로 갔을 때 반지름에 무관하게 일정하더라. 반지름에 무관하게 속도가 일정하면 질량이 R에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상한 일이냐. 빛의 그 양은 바깥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질량은 R에 증가해서 점점 있다는 것은 바깥에 많은 암흑물질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를 역시 여기서도 이제 제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렇게 은하들의 회전 곡선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요. 일단 회전 곡선을 좀 보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할 숙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그런 은하들입니다. 여기 은하의 그 형태가 조기형에서부터 만기형까지 다른 그 케이스를 몇 가지 여기다 지금 갖다 놨는데요. 슬로안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에 망가라는 이제 그 서브 서베이가 있는데 거기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의 그 어떤 특정 면적에서 파이버를 여러 개 갖다 놓고 아침에 손주비 교수님께서 설명을 했죠. 분광 관측하는 거. 여기 이제 파이버를 꽉 채운 거예요, 안에다가. 그래서 각 방향마다 한 파이버마다 스펙트럼 하나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적으로 2D, 그 다음에 파장 방향으로 또 1D에서 3D 데이터 큐브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관측 데이터예요. 이건 모델이고, 그래서 저건 슬로안에서 이미징을 한 거고, 이거는 망가에서 2차원 분간 관측을 한 거고, 이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링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의 거리의 함수로 속도를 이제 측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은 조기형 은하에서 무거운 조기형 은하는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속도 회전 곡선이 살짝 감소하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가벼운 조기형 은하입니다. 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죠. 그래서 회전 곡선이 가벼운 조기형 은하는 굉장히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거의 이제 렌티큘러 갤럭시예요. 렌티큘러 갤럭시는 어느 정도 플랫한 그런 로테이션 커브를 갖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굉장히 밝은 나선 은하입니다. 나선 그러니까 만기형 은하 중에서 좀 조기형 SA 타입 정도, B 타입 그 정도. 근데 보면 점점 더 만기형 은하로 갈수록 회전 곡선이 바깥에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이 그 속도가 일정하다 하는 것은 과거에 밝은 나선 은하밖에 관측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두운 은하로 가면은 첫째로 많은 타원 은하가 자전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회전 곡선이 감소합니다. 근데 가벼운 타원 은하일수록 더 빨리 감소해요. 그 다음에 나선 은하는 밝은 굉장히 무거운 그런 밝은 은하만 평탄한 그런 플랫 로테이션 커브를 갖고 있고, 또는 렌티큘러 갤럭시 평탄한 회전 곡선을 갖고 있고, 만기형 은하로 가면 전부 다 회전 곡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회전 곡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특정 시스템, 굉장히 무겁고 밝은 나선 은하의 경우 이 은하들은 평탄한 그런 플랫 로테이션 커브를 가지고 있고, 저 은하들에서는 분명히 바깥에 많은 암흑 물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방금 얘기한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그린 건데요. 가로축이 은하 형태 T 타입이고요. 세로축이 이제 은하의 질량인데, 여기가 조기형 은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기형 은하 중에서 밝은 놈은 바깥의 커브가 좀 회전 곡선이 좀 천천히 감소하고, 가벼운 놈은 훨씬 더 빨리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렌티큘러 갤럭시는 플랫하고, 또 굉장히 무거운 나선 은하는 플랫합니다. 그렇지만 가벼운 나선 은하는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회전 곡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은하들이 가지고 있는 암흑 물질의 양을 계산하는 것은 이런 회전 곡선의 양상에 따라서 이제 아까 V가 R에 비례하는 그런 솔루션만 있는 건 아니고 좀 더 다양하게 있지만, 적어도 이런 시스템 경우에는 아까 그 계산에서 보였듯이 암흑 물질 양이 중심에서부터 질량이 R에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하단의 속도 분산과 나선 은하의 회전 곡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애초부터 이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제한하는 그런 중요한 관측적인 입증 자료로서 이제 제안이 됐고, 그 뒤로도 이제 또 많은 그런 자료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또 하나는 미싱 새틀라이트 프로블럼인데요. 이거는 우주론에서 초기 조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재까지 와 보면은 각 은하들이 굉장히 많은 개수의 딸린 은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관측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관측에서는 이제 은하들이 가지고 있는 딸린 은하가 이제 훨씬 더 적은데, 관측된 딸린 은하가 훨씬 적은데 시뮬레이션에서는 굉장히 많이 예측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보이지 않는 이
시뮬레이션에서 발견되는 이 새털라이트 갤럭시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걔네들은 이제 암흑 헤일로만 가지고 있고 그 밝기는 굉장히 작은 거죠. 발현이 적은지는 모르겠어. 일단 밝기는 적어서 안 보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기 관측 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좀 더 심한 케이스. 우리 나선 은하, 우리 은하 같은 건 나선 은하니까 그래도 딸린 은하가 꽤 있습니다. 이 딸린 은하에 미치는 우리 나선 은하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기형 은하로 가면 조기형 은하에 호스트 갤럭시가 있는데 그 호스트 갤럭시가 가지고 있는 딸린 은하가 많이 있겠죠. 근데 이 조기형 은하는 굉장히 그 뜨거운 핫가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딸린 은하에 대한 영향이 클 거예요. 그래서 조기형 은하들에 대해서 딸린 은하의 등급입니다. 딸린 은하의 등급을 봤더니 이제 어두울수록 딸린 은하의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가 14등급 마이너스 14등급쯤 가면은 갑자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기형 은하가 거느리고 있는 딸린 은하들에서 마이너스 14등급보다도 더 어두운 그런 가벼운 딸린 은하들은 호스트 갤럭시에 의해서 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관측이 안 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암흑 물질 헤일로는 있을 거예요. 요 매스에서도 단지 안 보이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유체각적인 현상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이 암흑 물질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가벼운 작은 은하들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소은하. 외소은하도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한 세 가지 제가 적어봤습니다. 밑에 보여드린 것이 드워프 스페로이달 갤럭시들이에요. 그래서 안드로메다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약간 이제 거의 별 하나를 카운트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파르스하죠. 여기도 드라코에 있는 드워프 스페로이달인데 이 은하들의 특징은 크기가 한 100파섹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속도 분산은 한 10km/s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질량이 10의 7승 솔라매스 정도 그 정도 돼서 매스 라이 레이쇼를 계산을 해보면은 한 100 정도가 나옵니다. 100에서 뭐 수백 정도. 그래서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질량의 한 100배나 그 안에 질량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울트라 페인 드워프들은 이제 더 가벼운 것들인데요. 이거는 비슷한 크기의 질량은 한 10의 3승 솔라메스 그 정도 있는 그런 더 가벼운 그런 천체들도 많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발견된 것은 은하단 안에 아마도 과거에 그 은하단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러 가지 은하단의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제 은하단 안에 있는 핫가스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은하단 안에 있는 많은 타원 은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타원 은하하고의 인터랙션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은하단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떤 은하들이 이제 보통 정상적인 은하가 와가지고 이 은하의 스타 포메이션이 완전히 끝나거나 또 가스를 다 수립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질량은 보통 은하와 같은 정도를 갖고 있는데 밝기는 드워프 갤럭시 정도의 밝기를 갖는 그런 은하들이 굉장히 어두운 등급까지 관측을 해보니까 그런 은하들이 있더라는 것을. 그게 이제 울트라 디퓨즈 갤럭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하들은 매스라이 레시오가 거의 1000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암흑 물질을 다 이런 걸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은하들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암흑 물질을 빛을 거의 안 내는 그런 그렇지만 중력은 인력인 그런 물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이런 물질도 외소 은하들을 보면은 걔네들이 질량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밝기로부터 가늠할 수 있는 질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일찍 알려져 있는 건 또 하나가 이제 X선 관측을 통해서 본 은하들의 질량입니다. 은하단을 봤을 때 은하단 안에 굉장히 뜨거운 가스가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요. 그건 이제 X선 관측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여기 이제 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 은하단에 이거는 가시광에서 본 관측이고요. 저거는 X선 관측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하단 안에 이제 그 어떤 이온화된 입자가 있으면 그 이온화된 입자가 다른 이온화된 입자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전자기적인 그 힘 때문에 경로가 바뀌게 되죠. 가속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가속이 아니라 감속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브레이킹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브렘스트랄륨 에미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온화된 뭐 여기 이제 대부분 수소라고 치면 수소가 이온화돼 있으면 이제 전자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원자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 경로가 바뀌면서 프리프리 에미션을 이제 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프리프리 에미션은 입자가 많을수록 전자가 많고 또 이온이 많을수록 에미션이 많이 나오겠죠. 또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나올 텐데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X선 이 루미나시티를 재면은 또 크기를 재면은 우리가 밀도나 온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개개의 입자의 열 운동 에너지가 그 안에 있는 그 운동 에너지랑 같으니까 그리고 그 운동 에너지는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의해서 바운드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온도를 아니까 그 온도를 가지고 입자의 속도를 알 수 있을 거고 그 속도로부터 이 시스템의 질량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은하단 안에 어느 정도의 질량이 있다 하는 것을 잴 수가 있는데 그 질량이 역시 그 은하들이 가지고 있는 별 질량을 다 합친 것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지 못하는 암흑물질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온도뿐만 아니라 가스 가스의 밀도를 알 수가 있죠. 그 밀도와 사이즈를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가스 질량을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뭐 가스 질량은 한 1, 20%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역학적으로 얻은 총 질량의 한 1, 20% 정도는 가스 질량이고 그 가스 질량은 이 안에 있는 별 질량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은하단 안에 가장 많은 것은 암흑물질이고 그다음에 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별 질량은 아주 작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 또 다른 예인데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은하단인 천여다리 은하단입니다. 그래서 이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가져왔는데 역시 X선 사진에서 우리가 핫가스를 볼 수 있고 저 핫가스에서부터 가스 양과 총 질량을 우리가 잴 수가 있어서 암흑물질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주 흥미로웠던 것이 이제 이 분리 클러스터 관측이죠. 여기 병합하는 두 개의 은하단이 있을 때 그 은하단의 이제 세 가지 질량 성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많은 양의 암흑물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가스가 있고 그다음에 별 질량이 있죠. 근데 암흑물질은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통해서 다 성질을 봤더니 아마도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는 그래서 콜리전 리스한 그런 물질인 것 같다는 것이 이제 현재 암흑물질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그래서 두 개의 은하단이 암흑물질을 가지고서 이렇게 충돌을 하면 암흑물질은 그냥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죠. 물론 중력적으로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통과해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머징을 할 텐데 일단은 통과를 할 때 서로
아무런 에너지 현상이 없습니다. 또 은하와 별들, 은하와 별들도 서로 충돌을 하면 개개의 입자들이니까 중력 말고는 그냥 유령이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로컬 그룹도 안드로메다 은하고 우리 은하가 한 60억 년 후에 만나나요? 만나서 첫 번째는 그냥 쑥 지나갑니다. 가스는 물론 거기서 스탑하겠지만 별들은 그냥 통과해 나가죠. 그런 것처럼 역시 콜리전리스 파티클이어서 은하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상하기에 은하들하고 암흑물질은 두 개의 은하단이 서로 충돌을 하면 똑같이 그냥 지나가서 같은 분포를 보일 것이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 이제 희끗희끗한 것이 다 은하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은하들이 많죠, 여기.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기 은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파란 것이 중력 렌즈로부터 그 배경에 있는 여러 은하들이 디스토션된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이 거리에 있는 물질의 투영된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을 했을 때 총질량의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파란 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질량은 이 파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보면은 총질량, 파란 위치와 은하들의 위치가 서로 일치하고 있죠. 반면에 가스는 서로 샥을 형성하면서 이 콜리전리스 파티클만큼 많이 못 가고 상당히 지금 안쪽에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총질량, 그러니까 이 총질량의 대부분은 이제 암흑 물질이에요. 그거는 은하들의 분포랑 거의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 분포는 엑스레이로부터 본 이 가스의 분포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약 암흑 물질이 없고 가스나 별로부터 모든 중력이 발생된다면은 가장 많은 질량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란색과 이 빨간색이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벗어나 있어서 대부분의 질량이 여기 있다는 것은 거기에 암흑물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시면 이게 또 아벨 1758에 있는 그 병합하고 있는 은하단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이제 파란색이 엑스레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파란색이 가스예요. 파란색이 가스고 그러니까 중심에 좀 있죠. 파란색이.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얗고 노란 것들이 이제 은하들이고요. 좀 잘 안 보이지만 그다음에 레드가 라디오. 라디오는 라디오도 가스에서 나올 텐데. 네. 아무튼 이 바깥에 있는 것과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서로 구별돼서 위치가 다르다 하는 것이 이제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한테 암시해 주는 거죠. 여기 이제 빨간 게 이제 가스의 분포고요. 파란 컨투어가 중력 렌즈로부터 계산한 총질량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예, 거기까지는 이제 어떤 개개의 천체들을 보고 우리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이해한 거고, 약간 간접적이지만 암흑물질의 존재를 얘기해주는 그러니까 암흑물질이 있어야지만 설명을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이 문제를 암흑물질을 도입해서 해결함으로써 암흑물질이 우주론에서 표준 모형의 일부로 채택된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로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작년 강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어요. 내일 또 이제 내일 모레인가 정동희 교수님께서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또 한 번 더 설명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배경 복사 온도 요동과 천체 생성 시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주 배경 복사 잠깐 리뷰. 이게 작년에 보여드린 이제 그림이죠. 여러분들 그 사전 학습 다 했나요? 작년과 재작년에 그 비디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들었으면은 이 그림에 익숙할 텐데 지금 여기 겹선이 있죠? 이 겹선의 바깥에가 지금 현재 우주 지평선입니다. 우리가 안에 있고요. 요 점에 있고 그리고 요 안에 요 겹선 안쪽 선이 이제 우주의 나이가 약 38만 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약 3,000도 정도 됐을 때 그래서 이보다 더 전에는 우주가 더 뜨거웠고 이제 여기 이후에는 우주가 더 차가워졌죠. 그래서 전자가 이제 양성자랑 결합해서 중성수소가 되면서 이제 빛하고 물질의 상호작용이 끝나게 된 그런 시점이어서 우리가 그때를 빛의 분리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랬단 말이죠. 요거를 내가 확대해서 이렇게 그린 건데요. 이때 이제 이후 이전 그래서 우주가 지금보다 한 1000배 정도 작았을 때 적색 이동이 1100이니까 우주보다 한 1000배 정도 지금보다 수축돼 있었을 때 그때의 상황입니다. 저 1000배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우주 팽창 계수가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됐을 때 현재가 1이라고 보면 그때 빛의 분리가 일어났다. 빛의 분리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빛의 양 또 거기에 해당되는 빛과 상호작용하고 있던 물질의 양이 일정하지 않고 약간의 요동이 있었단 말이죠. 그 요동이 물질의 요동이 빛의 요동에 반영이 되고 그 빛의 요동이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를 봤을 때 방향에 따른 온도 차이를 준단 말이죠. 그 방향에 따른 온도 차, 이 지금 저 위에 쓴 겁니다. 그거의 그 RMS 밸류가 얼마 정도 되느냐. 당시에 지평선의 크기가 뭐한 100메가파섹 정도 돼요. 100메가파섹이라고 하면은 오늘날 초은하단의 규모입니다. 그 초은하단의 규모에서 온도 요동이 10만 분의 1이더라 하는 것이 관측 사실이에요. 요 밑면을 봤더니 요때 온도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에 한 100메가파섹 규모의 스케일로 봤을 때 10만 분의 1 정도의 온도 요동이 보이고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밀도 요동도 10만 분의 1 정도 있었다. 물론 빛은 물질하고 그러니까 양성자나 전자하고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총질량의 요동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발현량의 그 요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발현량의 요동이 한 10만 분의 1 정도였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요때 물질 요동을 한 100메가파섹 규모에서 초은하단의 규모에서 보니까 오늘날의 밀도 요동이 1 정도 돼요. 평균 밀도에서 벗어난 정도를 100메가파섹으로 스무딩해서 보면은 1 정도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주가 1000배 팽창하는 동안에 물질 요동의 진폭은 10만 배 증가했다는 거죠. 아까 김진 교수님에서 강의에서 블랙홀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냐 하는 것이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이슈였던 것처럼 이 당시에 우주론에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천체 생성이 어떻게 우주가 1000배밖에 팽창하지 않는 기간 중 안에 10만 배를 성장시킬 수가 있겠냐. 이것이 이제 큰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암흑물질을 도입해서 이걸 해결했어요. 암흑물질이 없으면 설명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작년 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2장만. 자, 작년에 균일 등방 우주에 대해서 프리드만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고요. 그 방정식을 풀었어요. 풀어서 나온 게 저 오른쪽입니다. 우주의 팽창 계수가 우주의 역사
우주 역사 동안에 어떻게 팽창했느냐. 그렇게 그래서 만약 우주에 뭐 이런 종류의 물질이 있으면은 어, 빈밀도는 팽창 계수의 4승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일반 밀도는 부피가 팽창하면 밀도가 떨어지니까 일반 물질은 A 3승분의 1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건 공률이고요. 그다음 우주 상수는 이제 그야말로 상수인 그런 에너지 밀도가 있다면은 우주 팽창과 무관하게 이제 계속 상수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미치는 그 시기가 다 달라가지고 팽창이 이렇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물질 우세 시기에 이렇게 시간의 3분의 2승으로 이렇게 팽창을 하다가 지금 지수함수적으로 팽창하는 요 단계에 지금 돌입한 이런 시기였고 과거에 빛이 우세한 시기 이제 과거 어느 시점으로 가면은 빈밀도가 제일 많은 시기가 있죠. 그래서 빛 우세 시기, 물질 우세 시기, 람다 우세 시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팽창 계수와 시간의 함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이제 지난번에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우세 시기를 보면은 A가 팽창 계수 A가 시간의 3분의 2승으로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프리드만 이퀘이션 솔루션을 한번 제가 했고 두 번째 강의의 이제 마지막에 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요 페이지에서 이 요동이 어떤 요동이 초기에 있었으면 시간에 따라서 이 요동이 어떻게 성장할까 하는 걸 보여줬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보면은 평탄하고 우주 상수가 없는 물질 우세 시기, 소위 이제 아인슈타인 디지털 유니버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장 간단한 요런 우주 모형에서 물질 요동 델타는 어떻게 성장할까? 솔루션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잉 모드 솔루션을 보면은 델타가 시간의 3분의 2승에 비례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물질 우세 시기 때 A가 팽창 계수 A가 T의 3분의 2승으로 성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델타의 성장은 바로 팽창 계수만큼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자, 빛의 분리 시기는 지금보다 A가 1000분의 1 작았을 때예요. 그러면은 빛의 분리 시기부터 현재까지 델타는 1000배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초은하단 규모에서 오늘날 밀도 요동의 크기는 1이 아니라 100분의 1 정도 돼야 되는 거. 그 설명이 안 되죠. 그렇죠? 현재 우리는 물질 우세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해서 봤더니 우주가 지금보다 1000분의 1 작았을 때 밀도 요동은 10만 분의 1이야. 그러면은 1000분의 1에서 1이 될 동안 델타는 10만 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100배가 모자라는 거죠. 이 딜레마가 이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그림이었고요. 이것도 작년 그림에 나왔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A 여기 R이 A입니다. A가 1000분의 1이었을 때 이때 빛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A가 한 10,000분의 1 정도 가까이 됐을 때 그때가 빛 우세 시기와 물질 우세 시기가 갈라지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전에는 빛의 에너지 밀도가 제일 커요. 그랬다가 빛의 에너지 밀도는 A 4승으로 떨어지고 물질의 에너지 밀도는 A 3승분의 1로 떨어지니까 이제 언젠가는 이제 크기가 이제 물질이 더 커지는 시기가 발생하는데 그 시기를 빛의 분리 시기 이전에 둔 겁니다. 그렇게 두면은 물질 우세 시기가 이때부터 이제 도래를 하게 돼요. 근데 물질 우세 시기가 도래를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물질이 많은 곳에 있는 그 물질이 중력적으로 붕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암흑 물질이 있고요. 바리온 물질이 있고 여기 이제 빛이 있는데 물질 우세 시기가 딱 도래하면은 요동은 A에 비례해서 성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암흑 물질은 빛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물질 우세 시기가 딱 도래하면은 그때부터 쭉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효는 물질 우세 시기가 돼서 자기가 고밀도인지 알고 있지만 빛이 자기를 끌고 다니니까 성장을 못하고 오실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붕괴를 하려고 보면은 빛하고 같이 붕괴를 하니까 압력이 올라가서 다시 팽창을 하게 되고, 팽창을 하면 이제 다시 압력이 떨어지니까 다시 붕괴를 하고 하면서 오실레이션을 하면서 성장을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빛과 분리가 됐어요. 이제 전자가 싹 사라지면서 스캐터링을 안 하면서 이제 자기를 끌고 다니던 빛이 이제 빛은 빛대로, 발효는 발효대로, 이제 가스는 가스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게 됐는데, 그리고 딱 둘러보니까 옆에 굉장히 이미 그 붕괴를 상당히 하고 있는 암흑 물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암흑 물질의 중적 포텐셜에 빠르게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빠르게, 그러니까 A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빠르게 성장해서 여기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재는 델타가 1 정도 가야 되는데, 암흑 물질은 빛의 분리시기 이전부터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따라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1000배 팽창하는 동안에 발현의 요동도 1000배가 아니라 거의 10만 배를 성장할 수 있다. 암흑물질이 없었으면 이게 이 시나리오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암흑물질을 도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주론적으로 암흑물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정량적으로 얘기하면은, 요건 이제 작년에도 요 슬라이드도 보여드렸지만 이 그 앵귤러 파워 스펙트럼인데, 온도 요동에 내일 모레 한 번 더 나오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요거는 이쪽으로 가면은 작은 규모의 작은 각 규모고, 이쪽으로 가면 큰 각 규모인데, 이 세로축은 이제 온도 요동의 크기예요. 그래서 우주에 물질이 많으면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생겨나는 그 시기에, 아까 제가 그 물질과, 그러니까 바리온과 빛이 같이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무거워봐. 그러면은 물질이 많으면 수축 팽창하는데 이 이너셔 때문에 어렵겠죠. 그래서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온도 요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물질의 양이 오메가 메터가 크면 온도 요동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진동을 많이 못하는 거죠. 물질이 많으면 이너셔가 커서. 반면에 주어진 물질이 있을 때, 지어진 물질의 양이 있을 때, 그 물질의 양의 비율이 발현이 많을수록, 발현이 많으면은 가스 프레셔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탱탱볼처럼 이렇게 잘 튀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발현이 많을수록 온도 요동도 커지게 돼요. 그 수축 팽창이 더 크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우주 개경 복사의 온도 요동의 파워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써 총 오메가 메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 0.3 정도 돼요. 근데 이 0.3을 전부 다 발현으로 채우면은 우주론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대표적으로 핵합성이 다 깨지게 되죠. 핵합성, 가벼운 원소의 비율을 설명하는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초기 우주에서 한 것이 핵합성 이론인데, 그런 것이 깨지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 바리온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적어야만 되니까 나머지는 바리온이 아닌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밀도 요동을 10만 분의 1에서 1로 올릴 수가 있다. 걸 이제 질문.
예, 질문은 물질 우세 시기에 도래해서 빛의 분리 시기 그 사이에 발현은 빛과 함께 요동을 하고 있는데 암흑 물질의 요동은 어떻게 됐느냐? 암흑 물질은 빛하고 또 물질하고 상호작용을 중력으로밖에 안 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자기 중력대로 암흑 물질이 많은 곳으로 붕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발현 파트하고 상관없이 나중에 발현은 이제 상대적으로 거의 균일한 분포를 하고 있잖아요. 성장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암흑 물질을 요동을 이제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던 발현이 암흑 물질의 요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그 중력 포텐셜에 떨어져 들어가죠. 예. 그래서 천체 생성이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천체들의 공간 분포가 우리가 관측하는 은하들의 거시적인 공간 분포하고 모양이 굉장히 잘 맞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주에 암흑 물질이 없고 전부 다 바리온으로 가스로만 우주가 물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가스만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초기 우주에서 천체 생성을 계산을 해보면요, 우주가 굉장히 마치 무슨 모양이라 할까, 그 뼈대만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위치에서 이렇게 물질이 고밀도 지역으로 고밀도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샥이 생성되면서 아주 가늘게 거기에 천체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은 이제 실제 공간적인 관측된 은하들의 분포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저거는 조금 이거보다 팽창된 그러니까 저 크기는 한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그래서 이제 같은 규모가 아니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측된 은하들의 공간 분포와 암흑 물질을 집어넣고 계산한 우주 거대 구조의 그 텍스처가 굉장히 비슷하다. 그리고 발현만 가지고 이런 우주 거대 구조 생성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 텍스처가 영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이제 그런 점에서도 실제 우주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예, 시뮬레이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관측된 우주를 설명하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암흑 물질의 분포, 그다음에 별 질량의 분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은하들이죠. 작은 은하, 무거운 은하, 은하들의 분포.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가스의 밀도, 온도, 메탈리시티 이거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그 다양한 이런 예측을 하게 되고 그 예측을 관측된 은하들의 성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그 정도면은 정말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확인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 그건 이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얘기라면은 이건 이제 좀 더 큰 규모에서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왼쪽은 관측된 우주에서 우주 거대 구조들을 이렇게 고밀도 지역을 딱 떼서 우주 거대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건 이제 슬로원 그레이트 월의 약간 고밀도 파트입니다. 맨 위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는 큰 구조, 초은하단보다 더 큰 규모의 고밀도 천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스페리컬 시메트릭하지가 않고 굉장히 그 랜덤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고리 모양도 있고 가장 무거운 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지금 갖다 놓은 거고요. 이거는 저밀도 지역, 거대 공동입니다. 카스믹 보이드들을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본 건데 동글동글한 작은 보이드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컴플렉스를 이루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암흑 물질을 채택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해서 역시 고밀도 지역과 저밀도 지역을 계산해 보면은 이 통계적인 성질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관측된 우주의 고밀도 지역의
매스 스펙트럼이나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건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건 관측이고 두 개가 통계적으로 아주 잘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과 관측 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 황호성 교수님께서 이제 한 건데요. 요건 이제 시뮬레이션이 조금 그 분해능이 작아서 약간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큰 규모에서는 이 관측된 은하들의 공간 분포와 람다 CDM 암흑물질 채택한 우주 모형의 예측되는 은하들의 공간 분포가 통계적으로 잘 일치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작은 규모에서는 요 핑거들이 여기 조금 더 심하죠. 이 관측자 방향으로 핑거들이 나타나서 걔네들 때문에 좀 더 진해 보이는 거예요. 저건 핑거가 조금 약한 거고 그거 외에는 이제 거의 비슷한 공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관측된 은하들의 거시적인 공간 분포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내가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 다 아시죠? 누구예요? 네. 아 여기 내가 이름 써놨구나. 짐 피블즈 교수님 얼마 전에 노벨상 받으신 분이고 평생 동안 이 표준 우주 모형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신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방금 전에 보여드린 그 두 그림을 황 교수님이 머그잔에다가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측된 은하들의 공간 분포고요. 이게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은하들의 공간 분포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CFA 하버드의 CFA에서 관측한 거고 이거는 이제 고등과학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이제 양쪽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짐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리얼 유니버스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짐이 이거다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노벨상 받은 사람도 구별을 못하겠다. 두 개가 너무 비슷해서. 이게 이제 암흑물질의 채택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증명하는 거 아닌가. 아 이거는 그 피블즈 교수가 노벨상 발표를 한 다음 날 학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마지막 말을 제가 듣고 그 녹취를 적은 겁니다. 여기 다 읽었어요? 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연구의 즐거움 그리고 과학에 대한 매료와 사랑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지 상 준다고 연구하는 거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한 거에 만족하고 연구 열심히 해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강연을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요새 강연 부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올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금년 가을에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 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 시뮬레이션 안에 많은 암흑물질 헤일로가 생성이 됩니다. 그 헤일로들의 밀도 분포를 측정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그 근사식으로 피팅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NFW고 이건 INS 프로파일인데 이 INS 프로파일이 이제 굉장히 잘 피팅이 되죠. 그런데 관측된 아까 이제 암흑물질의 분포를 총질량, 암흑물질의 분포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걸 가지고 그 물질 분포의 반경에 따른 함수를 실제로 관측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시뮬레이션에서 암흑물질 채택해서 구한 암흑물질 헤일로의 덴시티 프로파일하고 거의 다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간접적이지만은 암흑물질의 채택이 얼마나 성공적인지 또 얘기해주는 하나의 입증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암흑물질의 정체. 암흑물질의 정체는 이제 당연히 다 모르고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얘기를 이제
할 수는 없고 특히 넌 바리오닉 다크 매터는 정말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이제 그리고 열심히 서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하나도 성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입자물리 쪽에서 열심히 연구 중에 있고 저희 뭐 천문학적인 주제는 아니지만은 서로 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듣고는 있죠. 그분들도 천문학자들이 지금 내가 얘기한 이 많은 관측적인 사실로부터 얻은 암흑물질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감안을 해서 어디를 보고 관측을 해야 될지 뭐 암흑물질이 서로 만나가지고 디케이해서 뭐 어떤 레디에이션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밀도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그런 밀도가 높은 데를 이제 찾아서 본다든지 또 예측을 또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암흑물질에서 제외된 후보들 이거는 좀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로 바리온인데요. 암흑물질 중에 일부는 바리온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바로 암흑물질이니까 보고 있어요. 암흑물질을 보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일단 표준 우주 모형에서 우주 초기에서 이제 뉴클리어 신서시스를 보면은 그 뉴클리어 신서시스에서 예측하고 있는 중요한 그 예측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성자와 양성자의 비율. 그거는 이제 그 중성자와 양성자의 질량 차가 있고 그 어느 우주가 온도가 얼마일 때, 에너지가 얼마일 때 핵합성이 일어나느냐. 이에서 이제 그 두 개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 프로톤, 뉴트론 비율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바리온과 포톤의 레이쇼가 또 정해집니다. 이 바리온과 포톤의 레이쇼가 핵합성에 의해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제약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바로 CMB 온도 요동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바리온 아까도 말했지만 바리온이 많으면 온도 요동이 올라가요. 근데 온도 요동은 측정치가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돼 있고 그 양은 얼마냐면은 발연의 양이 5%가 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그런데 관측된 발연의 양은 빛으로 관측된 발연의 양은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돼. 아마도 3, 4%그 정도 그러니까 발연의 양이 한 4, 5% 되고 별 질량은 그거에 또 한 10분의 1 정도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암흑물질은 그러니까 발연 암흑물질은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발연 암흑물질은 발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우주 공간에 빛을 안 내는 그런 그 물질이 깔려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약 수소가 깔려 있으면 이제 우리가 특히 중성 수소가 깔려 있으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라이만 알파 흡수성 같은 것을 이제 있는가 열심히 봤는데 이건 뭐 극히 적다는 것이 이제 관측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하나 이제 1980년에 제안이 돼서 80년대 말 90년대 열심히 찾았던 것이 이 마초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발연이 아닐 수도 있죠. 마초가. 근데 이제 발연익 마초가 그때 제안이 됐었고 이게 대표적인 예가 그때 얘기된 것이 이제 페일드 스타예요. 그래서 질량이 태양 질량의 8%에 못 미치는 그런 그 클라우드가 이제 콜랩스를 하면은 걔는 이제 중심 온도가 핵합성에 그 도달하지 못하니까 얘는 이제 브라운 도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라운 도프가 실은 많아서 우리가 걔네들이 빛을 안 내니까 우리가 관측 못하는 거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겠나. 그런데 얘네들은 마이크로 렌징으로 관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부 팽대부나 아니면은 LMC 대마질란 성운 이런 방향을 이제 관측을 해보면은 거기 이제 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그런 마초들이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은하의 팽대부 또는 LMC라고 보고요. 여기 별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초가 요 앞에
우리와 걔네들 사이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면은 여기 별이 예를 들어서 1000만 개가 있다고 치봐요. 그럼 1000만 개가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단 파친스키라는 분이 은하 그러니까 한 1000만 개 정도의 은하를 아니, 별을 매일 1년 동안 측광을 계속하면은 마초를 1년에 한 몇 개 관측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계산을 했어. 그 사람들 해보라고. 근데 80년대 은하 맞아 별 1000만 개를 매일 측광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뒤로 관측을 열심히 해서 이제 마초의 개수 밀도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이제 주게 됐습니다. 줬더니 마초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극히 부족해서 이런 요구되는 암흑물질 양을 설명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현재 결론이고요. 뭐 후보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것도 충분한 양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마초에 대한 결론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뜨거운 암흑물질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또 두 번째. 그런데 이것도 뜨거운 암흑물질,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중성미자인데 중성미자 질량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알려졌고, 그래서 뜨거운 암흑물질이 마치 바리온도 암흑물질의 일부는 바리온이에요. 하지만 이제 양이 미미하다는 건데 뜨거운 암흑물질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양이 미미하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주의 대부분의 물질이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는 이제 몰랐으니까 이 두 개를 동등한 가능성 있는 캔디데이트로 두고서 사람들이 우주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개 암흑물질이 뜨거우냐 차가우냐에 따라서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체 생성의 역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이 만약 뜨거운 암흑물질이라면은 작은 규모의 요동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이제 천체가 그러니까 요동이 점점 생장하다가 최초로 붕괴하게 되는 그런 비선형적인 천체는 초은하단이. 초은하단이 제일 먼저 생겨. 그러다가 마치 은하 안에서 그 분자운이 별을 만들 때 분자운이 붕괴를 하잖아요. 근데 분자운이 붕괴를 하면서 이제 속에서 붕괴하면서 얻은 이 중력 에너지가 속의 열 에너지로 이제 생길 텐데 그 열 에너지가 못 빠져나가면은 얘는 이제 콜랩스가 늦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밀도가 낮으니까 속에서 증가한 그 에너지가 빛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에너지가 속에서 열 에너지로 쌓이지 않고 빠져나가니까 압력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더 붕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진지 매스가 감소해서 부분 쪼개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압력에서 이 정도 되는 질량이 콜랩스를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더 작은 질량도 이제 자체적으로 붕괴할 수 있게 되니까 이 분자운이 쪼개져서 여러 개의 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별은 항상 떼거지로 생기는 게 이제 그래서 그런 건데, 똑같은 논리를 초은하단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은하단 10의 15승 솔라메스 정도 되는 그런 천체가 처음으로 생기고 얘네들이 붕괴를 하다 보면은 부분 더 작은 지역이 또 붕괴를 할 수 있어서 초은하단이 아니라 은하단 규모의 그런 지역이 또 붕괴를 하고, 또 은하단 규모의 지역이 붕괴를 하다 보면 또 거기서 프래그멘테이션이 또 생겨서 은하가 또 붕괴를 하게 되고, 이렇게 탑 다운, 그렇죠? 초은하단 규모가 먼저 비선정적으로 간 다음에 은하단, 은하군, 은하 안에서 별 이렇게 생긴다는 것이 이제 이 뜨거운 암흑물질로 우주가 채워져 있을 경우에 예측되는 천체 생성의 히스토리가 되겠어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우주의 속도가 거의 제로인 그런 암흑물질로 우주가 채워져 있으면은 작은 규모에서 우주 초기에 발생했던 밀도 요동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작은 밀도 요동이 먼저 콜랩스를 하게 돼서 비선형적인 천체가 작은 놈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은하 단계의 그런 질량 규모에서 천체가 생기고 그런 작은 그 질량 천체들이 모여서 은하가 만들어지고 은하가 은하군, 은하단, 초은하단 우주 거대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 그래서 그 바텀업 시나리오가 이제 되고 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보여주고 있는 우주 거대 구조의 커넥티비티도 굉장히 달라진다 그런 겁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면은 뜨거운 암흑 물질에서는 커넥티비티가 상당히 이렇게 좋죠. 그 필라멘트나 월들이 잘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서 이제 큰 은하단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이 일어나서 은하가 생겨야겠죠. 반면에 차가운 암흑 물질에서는 이런 커넥티비티가 어중간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런 필라멘트도 보이지만 그 필라멘트가 여러 개의 작은 그 고밀도 지역으로 쪼개져서 보이는데 그게 이제 여기 지금 문드러져서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관측되는 우주 거대 구조의 그 텍스처하고 굉장히 잘 맞고 뜨거운 암흑 물질은 텍스처가 전혀 안 맞는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됐어요. 그게 이제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1990년 근처 그때 이제 완전히 뜨거운 암흑 물질은 이제 이 천체 생성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뜨거운 암흑 물질이 물질량이 제로가 아니라는 것은 그 뒤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중성미자가 이제 뜨거운 암흑 물질의 대표적인 후보인데 중성미자의 질량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제 그 뒤에 알려졌고 현재 컨스트레인은 한 0.01에서 0.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이제 그리고 그 안에 중성미자와 반중성미자 개수를 다 합쳐보면 한 900개 정도 1cc에 900개 정도 되는데 그거 다 해보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암흑물질의 양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암흑물질의 양을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일부는 뜨거운 암흑물질이 이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요게 이제 마지막. 근데 요게 대해서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이제 그냥 다른 사람들이 쓴 얘기를 이제 내가 여기다 요약을 각각 두 줄씩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암흑 물질이 발효는 아니다. 대부분의 암흑 물질 발효는 아니다. 또 뜨거운 암흑 물질은 아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잘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비발효 물질 비발효한 암흑 물질은 무엇일까? 그 정체는 무엇일까? 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비발효한 암흑물질 후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입자물리 쪽에서 많이들 하고 요 주제만 가지고 이제 강연이 입자물리 쪽에서 크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후보를 쭉 설명하고 그 후보를 디텍트하기 위한 실험들을 또 쭉 설명하고 하다 보면 아마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인스트림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또 마이너리티가 있는데 그 메인스트림이 요 세 가지예요. 마이너리티는 이제 점 4개로 제가 다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거의 무한계 이제 그런 그 후보들이 있고요. 혹자는 우주에 있는 그 암흑물질의 대부분은 물리학자가 암흑물질에 대해서 후보로 제기한 논문일 거다 하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암흑물질 후보를 또 그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쓴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제기된 것들이 이제 뭐 요거 두 개인데요. 윈프, 위클리 인터랙팅. 그러니까 당연히 위클리 인터랙팅 해야 그 전자기적인 그런 방법 그 에미션을 안 낼 테니까 그런 입자를 이제 입자 물리에서 가능성 있는 것들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초기 우주에서 한 100 GeV 정도 되는 그리고 윅포스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입자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네들은 이 비발효 암흑물질의 좋은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표준 입자 모형을 개선한, 내가 일부러 표준 입자 모형이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그러죠. 우리 우주 모형에 대한 스탠다드 모델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물리학자들은 표준 입자 모형을 표준 모형이라고 그래. 표준 입자 모형이지 왜 표준 모형이야? 어? 그래서 김지훈 교수 다음에 물리과 가가지고 꼭 입자를 넣으라고 그러세요. 예? 스탠다드 모델이 스탠다드 모델은 분야마다 다 있을 수 있으니까 표준 입자 모형이. 그래서 표준 입자 모형의 이제 가장 간단한 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초대칭 이론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표준 입자 모형하고 입자들도 같고 상호작용도 같은데 스핀이 다른 무거운 입자들이 이제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후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션은 이제 요 액션은 그 액션이 아니지만 우리 김진희 교수님이 인비저블 액션이라고 이제 제안한 그런 입자도 있는데, 이제 이 그 QCD는 이제 쿼크와 글루온을 도입해서 스트롱 포스를 설명하는 이제 이론인데, 그 QCD에서 그 차지 페널티 바이올레이션이 굉장히 작아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왜 이렇게 작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벼운 입자를 도입하면은 이게 설명이 되는데, 그 입자가 이제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인터랙션, 그러니까 발견하기가 어렵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액션이라고 하고요, 액션이라고 하고, 예상 질량은 저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1일렉트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예, 그 정도 개수를 그 암흑 물질의 양을 이제 채워줄 수가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방금 김지훈 교수님께서 다행히 이 주제를 다뤄주셔서 예, 두 줄로 썼지만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열려 있는 윈도우가 요 다음 그림에 조금 더 그림이 있는데 한 1에서 한 10의 삼승 솔라메스 정도, 그 정도 초기 우주에서 블랙홀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 블랙홀은 꼭 그 배련이든 암흑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초기 우주의 필드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이 정도 질량이 이제 아직은 그 관측에 의해서 룰아웃 안 된 그런 매스 윈도우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관측에 의해서 질량 그 배제 안 된 요 질량 고기를 맞추려면은 어느 정도 그 파인 튜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시 블랙홀도 뭐 우연히 뭐 거기 있을 수도 있죠. 예. 예를 들어서 그거 이제 뭐 크레딧 때문에 제가 쓴 거고, 요 위에 그 프라이머들 블랙홀 매스 에서 이렇게 이제 허용된 그런 지역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이거 이제 솔라메스 단위로 쓴 거고, 저 위에 그램 단위로 쓴 건데 10의 15승 솔라메스보다 더 가벼운 놈은 안 돼요. 프라이머들 블랙홀이 더 가벼운 놈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킹 레디에이션에 의해서 현재 우주의 나이트가 138억 년 동안 10의 15승 솔라메스보다 더 가벼운 블랙홀을 냅두면 그냥 다 레디에이션, 이베포레이션 돼서 다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블랙홀 상태로 있을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요 때는 이제 컷오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CMB 컷오프가 있죠. 요 두 개는 언서튼한 거고, 요 CMB 컷오프는 요거보다 더 무거운 그런 프라이머들 블랙홀이 있으면은 그 디커플링 이후에 이제 그 암흑물질 헤일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량 헤일로들이 있잖아요. 그 질량 헤일로들이 블랙홀로 떨어져 들어가면서 가스를 끌고 이제 들어갈 테니까 거기서 이제 에너제틱 이벤트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벤트가 우주 배경 복사 온도 요동에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커플링 이후지만 그때 어떤 그 렐러티비스틱한 그런 그 가스가 생기면서 우주 배경 복사 온도 요동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이상의 무거운 블랙홀이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보단 가벼워야 된다. 그래서 한 10의 3승 솔라메스의 CMB 컷오프가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딱
벽이 지금 양쪽에 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마초 관측처럼 우리가 블랙홀이 이렇게 만약 있으면 뒤에 있는 별들이 그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은 마이크로 렌징 현상이 관측되기 때문에 그 컨스트레인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런 상태인데 뭐 요 하얀 지역에 그 허용된 위치가 있어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서 이런 놈들이 충분한 개수로 있다 하고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외에 또 이제 그 신기한 그런 입자들 때 많이 제기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 들으셔야 될 거고. 그럼 오늘 암흑 물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실험에 대해서 제가 어, 잠깐 설명을 하겠어요. 한 10분 여분 남았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아, 네. 그 채팅창에 아까 저희 그 슬라이드 보여주실 때 아마 온도 요동 그림 가지고 묻는 것 같은데 첫 번째 피크가 암흑물질의 존재를 왜 증명하는지 궁금하다고 임진 학생이 얘기하는데요. 어, 첫 번째 피크는 여러 가지를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내가 이제 얘기한 거는 어, 그 첫 번째 피크의 높이, 그 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우주의 물리량을 다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 우주에 있는 물질의 총량을 내가 넓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발현하고 빛하고 같이 지금 수축 팽창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의 양이 커지면 이 수축 팽창을 할 때 이제 그만큼 이너셔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수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더 많은 물질을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수축 팽창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양이 늘어날수록 이 그 온도 요동의 그러니까 진동을 잘 못하니까 온도 요동의 폭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관측된 온도 요동의 진폭을 가지고 오메가 메터, 그러니까 물질의 양이 얼마인가를 이 관측된 온도 요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물질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오메가 메터가 0.3이더라. 네? 오메가 메터가 0.3 정도 됐을 때 실제로 관측된 온도 요동 첫 번째 픽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오메가 메터 0.3은 해갑성에서 준 구성량보다 훨씬 크단 말이지. 그렇죠? 발현량은 0.3이 될 수가 없다고. 발현량은 한 4%, 30%가 아니라 한 4%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25%는 발현이 아닌 물질인 거죠. 그래서 암흑 물질, 발현이 아닌 넌 발현이 암흑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다른 질문이 있었는데요. 김다찬 학생 질문이 잠시만요. 네, 김형기 학생 질문인데요. 빛 우세 시기에는 암흑 물질이 뭉치지 못하나요? 아, 그 앞에 이제 밀도 요동의 진화식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빛 우세 시기에 그 어떤 특정 시기에 그 호라이즌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서로 자기가 고밀도인지 저밀도인지 알 수 있는 그 규모. 그 규모보다 더 작은 규모의 요동이 이렇게 있을 때 우주에서 요동의 성장은 지금 그빛 우세 시기에서는 빛이 모든 다이나믹스를 이제 좌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이제 그 규모에서 거의 프리스트리밍 때문에 이제 균일한 분포를 하고 있는데 호라이즌보다 작은 규모에서는 그 안에 암흑물질 요동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로그 A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거의 성장을 못하고 물질 우세 시기가 도래해야 그때부터 이제 다이나믹스를 물질이 좌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장을 할 수가 있죠. 암흑 물질은. 그래서 그 수식 그걸 증명하는 수식은 그 바로 앞에 그 물질 요동의 진화 그 식에서 그 맨 마지막 줄이 이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작년 강의에 우주론의 기초의 두 번째 강의 중간 지점에 이제 밀도 요동의 진화에 대한 설명에서 그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채팅창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채팅창 질문은 온라인 참가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현장은 따로 여기서 손을 아, 들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럼 현장 참가자도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있으면. 현장 참가자는 질문이 없는 거 같아요. 저가 사실 하나 있는데요. 그래요? 예. 아까 전에 그 슬롭이 있잖아요. 로테이션 커브의 슬롭이 예, 이제 몰폴로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를 보여주셨었는데, 맞아. 예. 네, 근데 그 타원은하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이제 그 회전 곡선 나오는 게 그 시선 방향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속도 분산을 봐야 더 정확하지 않는가 하는 음, 생각 때문에 여쭤봅니다. 예. 예. 타원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들은 랜덤 모션과 이런 로테이션과 같은 오더드 모션이 둘 다 굉장히 중요하게 있어요. 옛날에는 타원 은하는 로테이션 안 하고 랜덤 모션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타원 은하의 질량은 속도 분산만 갖고 계산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아까 그 보여준 그림은 속도 분산은 거기 저기 나타내지 않았고 로테이션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시선 방향에 그 타원 은하가 접근하고 멀어져 가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로테이션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운 은하도 꽤 큰 정도의 로테이션을 보이고 있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 타운 은하의 질량을 계산할 수는 없죠. 타운 은하는 랜덤 모션에 의한 그 서포트도 상당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로테이션 그 슬로프만 제가 보여준 겁니다. 그건. 네, 감사합니다. 또, 네. 네. 되게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네. 제가 천문학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좀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비리얼 정리를 써서 은하 질량을 구할 때 그 속도의 분산이 속도 은하의 그 평균 운동 속도에 비례한다 그렇게 놓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속도 분산을 계산할 때 예. 그 속도 분산이 제곱이 예, 에너지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예. 그런데 그게 평균 속도하고 속도 분산이 어떤 관계인지 좀 궁금합니다. 평균 속도? 예. 은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체 중력으로 묶여 있는 어떤 별 덩어리가 있는데 예. 그 각각의 별들이 이제 오비탈 모션을 이제 막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내가 그 천체를 하늘에 투영해서 봤을 때 어떤 별은 다가오고 어떤 별은 멀어져 가니까 속도 분산이라는 걸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평균 속도는 그 은하들에 있는 별들을 다 평균하면 속도가 뭐 0이 되겠지. 아니면 그 은하의 전체 후퇴 속도가 되거나 그 전체 후퇴 속도는 뺄 거기 때문에 이제 0이고 그 레스트 프레임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다가오는 그 분산. 그거는 이제 마치 우리가 기체의 운동 에너지 가지고 온도를 정의하듯이 이 토탈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속도 분산은 그런 의미고 평균 속도는 그 시스템의 온도를 나타내 주는 그런 건 아니죠. 네. 예. 평균은 0이에요. 아, 어떤 건 플러스 어떤 건 마이너스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속도의 절대값의 평균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네.
그거는 시스템의 온도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죠. 절대값의 평균은. 네. 또? 네, 그러면 또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한성봉 학생 질문인데요. 네. 최초 물질 요동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지 물질 요동의 기원을 설명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거는 인플레이션으로 설명을 합니다. 현재 표준 우주 모형에서 아까 지금 이제 그 표준 우주 모형 세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쪽에 천체 생성에 대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천체 생성은 기본적으로 초기에 생성됐던 밀도 요동이 중력 진화를 통해서 고밀도 지역이 붕괴해서 천체가 생겼다는 건데 그러면 최초의 밀도 요동은 어떻게 발생했느냐? 그거는 급팽창 때 급팽창을 일으킨 그런 물질이 있겠죠. 그 물질이 우주의 모든 지역에 완전히 균일한 그런 값을 갖지 않고 어떤 지역은 좀 에너지가 높고 어떤 좀 에너지가 낮고 그러니까 인플레톤 필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어느 지역은 조금 더 빨리 그 인플레이션이 끝날 수 있고 어떤 쪽은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그 언서턴티가 결국은 밀도 요동을 줄 수 있겠죠. 한 가지 예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페이지 트랜지션의 시간차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다은 학생 질문인데요. 암흑물질 제외 대상으로서 바리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네. 바리온이 5% 정도이고 스타가 0.5%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 0.5%의 가스도 포함된 것인지 아니라면 가스도 제외한 바리온 암흑물질의 양은 몇 % 정도 되어야 하나요? 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0.3~4% 정도는 스텔라베스고 그 가스는 사실 양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우주에 이온화된 가스가 쭉 퍼져 있으면은 그 이온화된 가스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성 가스는 양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거는 라이만하파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해봤는데 은하간에 중성 가스는 적어도 이렇게 유니폼하게 퍼져 있거나 약간의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는 그런 중성 가스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관측이니까 아주 클러스터에서 점으로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이온화돼 가지고 그런 걔는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스 나머지 발연량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네, 질문이 죄송합니다. 있는데요. 이원재 학생 질문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관측된 거대 구조를 비교할 때 눈으로 보기에 비슷하거나 정도만 확인하나요? 아니면 파워 스펙트럼이나 뭐 스피컬 하모닉스 같은 정량적인 비교도 수행하나요? 그 질문 답하기 전에 내가 방금 질문한 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은하단이 이제 한 실험 대상인데 은하단이 주변에 있는 다크매터하고 가스를 다 모아서 만든 그런 넌리니어 천체잖아요. 그 안에서 가스 양을 보면 되죠. 그래서 아까 그 은하단 안에 있는 엑스레이 에미팅 핫가스를 보면은 거기 이제 한 20% 정도 핫가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른 암흑 물질이고 그래서 핫가스 거기서는 이제 핫가스가 엑스레이를 내기 때문에 그게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미싱 발현을 설명할 정도는 이제 아니지만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한 것은 정량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죠.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의 그 그러니까 어떤 특정 우주 모형을 채택한 시뮬레이션에서부터 나온 우주 거대 구조를 관측된 우주 거대 구조하고 비교를 할 때 그런 그 이점 함수, 그러니까 상관함수나 파워 스펙트럼 같은 거로
로는 충분치 않고 설명하는데 그 모양을 지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 이점 함수 갖고는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그 아까 얘기한 이제 톱 커넥티비티나 아니면 좀 더 그 하이 오더 함수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3포인트 펑션을 본다든지 4포인트 펑션을 본다든지 아니면 토폴로지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통계량을 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 설명이 됩니다. 네, 시간이 6시까지인데 2분이 경과하긴 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간단한 거라 요거까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진 학생 질문인데요. CMB 파워 스펙트럼에서 X축에 있는 L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선행 학습을 안 했다는 자백을 지금 하셨는데요. 작년 우주론의 기초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거기 나오는데요. 하늘을 스페리컬 하모닉스로 하늘에 있는 온도 요동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스페리컬 하모닉스에 나오는 L이에요. 그래서 L이 0이라는 것은 이제 온 하늘에 균일하게 있는 그 컴포넌트를 얘기하는 거고 L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사인 세타처럼 이렇게 다이폴 항입니다. 그래서 우주 한쪽은 온도가 높고 한쪽은 낮으면은 스페리컬 하모닉스 L 이퀄 1 컴포넌트로 이것을 그 모델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L이 2면은 쿼드러폴이어서 높다가 낮다가 높다가 낮다가 이제 이런 요동을 L 이퀄 2 컴포넌트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L 이퀄 2가 그 높다가 낮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L 이퀄 2가 90도마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죠. L 이퀄 1은 180도마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도로 보면은 180도 나누기 L 정도가 그 모두가 설명하고 있는 온도 요동의 규모예요. 그래서 L이 200 정도 되면은 1도 규모의 요동을 지금 그 파워 스펙트럼의 그 온도 요동 폭이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을 1도 규모는 L이 200 정도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L 이퀄 200이 지금 그 피크가 있는 위치입니다. 예, 그러면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